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혜영입니다. 세계 7대 수출 강국,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성공의 주역에는 상공인과 기업을 빼놓을 수 없겠죠. 그리고 이 성공의 숨은 조력자가 있습니다. 기업의 현장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규제 발굴과 대안 검토, 개선 추진까지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며 우리 경제의 활성화와 선진화를 지원하고 있는 곳인데요. 바로 대한상공회의소입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이번에는 경제와 문화올림픽으로 불리는 엑스포 유치에 발벗고 나섰는데요. 엑스포 유치를 성공하면 어떤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지 대한상공회의소 우태희 부회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잠시 후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대한상의 우태희 부회장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바쁘실 텐데 귀한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오늘 부산 엑스포나 규제 개혁이나 대한상의에서 하고 있는 일들 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할게요. 우태희 부회장님께서는 평소에 국내 경제의 역동적인 성장과 기업의 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규제 혁신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라고 강조해 오셨습니다. 사실 기업 활동에 어려움을 주는 규제들 상당히 많습니다. 발목을 잡는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특히 어떤 규제 혁신이 가장 해결이 돼야 된다라고 보세요? 예, 대한상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지만은 네. 규제 혁신만큼은 저희가 앞장서 왔다고 자부하고 있고요. 근데 이 규제에 대해서 일부에서 무슨 주머니 속 송곳 또 손톱 및 가시 정도로 말씀하시는 분들은 네. 사실 규제 현장 모르셔서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규제는 지금 하나의 칼이 돼서 기업들의 생사를 좌우하는 아주 좀 무서운 도구가 돼 있고요. 네. 지금 제일 필요한 분야는 스타트업들입니다. 맞습니다. 예, 이 젊은 청년들이 기득권을 조금 양보하면은 더 창업을 하고 일자리도 만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대면 의료라든지 또 화상 투약기라든지 네. 또 비상약품 무인 판매기 네. 또 로테크 이 4차 산업혁명을 이용해서 이런 기술적으로 좀 서비스를 넓히는 사업들인데요. 규제가 저는 두 가지라 생각해요. 하나는 경제적 규제하고 사회적 규제. 사회적 규제 또 환경 규제는 필요합니다. 앞으로 더 강화될 수도 있고요. 네. 근데 기존의 경제적 규제는 계속 업그레이드가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시대 흐름을 쫓지 못하고 있고요.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되는데 낡은 규제 규정들 네. 때문에 이런 기술이 실현될 수가 없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만 이 기득권 세력들이 좀 양보를 하면은 좀 더 젊은이들이 창업도 하고 더 나은 그런 활동을 할 텐데 그런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좀 많은 분들이 좀 이런 분야에 좀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희망입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사실 제가 예전에 이제 중기부 기자 활동할 때 스타트업들 분들 만나면 제일 힘든 게 저는 자금일 줄 알았거든요. 규제예요, 규제.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로톡이나 직방 관련해서도 기득권층과 이게 잘못된 밥그릇 싸움으로 변질이 되면서 여러 가지 소송도 걸리고 이게 쉽지가 않다라고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예. 상해가 앞장서서 지금 규제 개혁 해주고 계시는데 앞으로도 그 활동 좀 기대해 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가 취임한 지 이제 곧 1년입니다. 윤 정부에서 사실 규제 혁신을 그 누구보다 앞장서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1년이 채 안 된 시간 어찌 보면 시기상조입니다만은 현 정부 규제 개혁과 관련해서 잘 진행되고 있다라고 보시나요? 예, 윤석열 정부에서는 규제 혁신 추진단이라든지 또 규제 심판부 그래서 새로운 개념을 바탕으로 또 이 규제를 많이 해본 사람들을 이제 같이 일을 하면서 새로운 시도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열심히 하시는 거는 높이 평가를 하고요. 근데 아직 1년밖에 안 돼서 이걸 기업인들이 이제 피부에 느끼기는 약간 좀 이르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근데 해외에서 저희를 평가한 거 보면은 네. 저희 경제력은 세계 10위거든요. 네. 근데 규제 환경 지수라고 OECD 38개국 중에 평가한 거 보면 저희는 35위예요. 거의 하위권에 있고요. 꼴찌네요. 그만큼 저희 규제가 강하고 굉장히 후진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요. 그러니까 법을 만드는 데는 짧게는 한 3, 4개월 정도 걸리는데 폐지된 법이 없어요.
대한민국 행정법 학자 중에 네. 우리나라의 행정법이 몇 개인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하도 법이 많이 나와서요. 그래요? 그래서 좀 이 전체적인 평가를 하면서 네. 저희가 규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철폐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윤정부에서도 뭐 규제 개혁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실질적이고 좀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규제 혁신 해오시면서 그 사례 중에서 굉장히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는 어떤 것들이 있으실까요? 대표적인 게 치맥이죠. 네. 그러니까 여의도의 테라스에서 이제 치맥하는 광경을 많이 볼 텐데 치맥이 치킨과 맥주 말씀하시는 맞습니다. 거죠? 예. 근데 사실은 2년 전만 해도 그게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면 공지를 사용할 수 있는 거는 관광 특구에서는 가능하고요. 여의도에서는 불법이었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하여튼 뭐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정도 고치면 될 줄 알았는데 이제 법을 고쳐야 되는 거고 아유, 저도 그럼 불법 많이 저질렀네요. 여의도에서 많이 먹었는데. 고치는데 한 2년 걸렸습니다. 오래 걸리셨네요. 예, 그래서 하여튼 저희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규제 때문에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게 2년이라는 시간이 이제 법안을 바꾸는 과정 때문에 좀 오래 걸린 건가요? 그러니까 이해관계인들 의견도 수렴해야 되고요. 네. 또 여러 가지 이슈도 있기 때문에 그런 법안을 고치려면은 최소한 2년 정도는 걸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저도 치맥이 불법인 줄 잘 몰랐거든요. 오늘 말씀해 주셔서 알았는데 이게 관련 규제를 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걸 합법화하기 위해서 네. 식약처를 저희가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식약처에서 운영하는 규정이나 뭐 잘해야 뭐 식품위생법 무슨 시행규칙 정도 개정하면 될 거로 저희가 접근을 했는데 네. 그러니까 법을 개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법 개정에는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는 거고요. 그렇죠. 또 이거에 따라서 또 반대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도 들어야 되는 거고 그런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이제 2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던 거고요. 뒤늦게나마 빨리 개정된 것이 다행이고요. 이제 그런 걸 사례로 해서 저희가 공유 미용실, 공유 주방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불합리한 규정들을 계속 개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공유 주방도 불법인가요? 이게 샌드박스로 활용이 되고 있지 않았나요? 저희 고전에는 네. 식품위생법에 식당 하나에는 주방 하나가 이게 원칙이었기 때문에 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안전하게만 관리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샌드박스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참 빠르게 실질적인 효과를 조금 더 이뤄내려면 시간 단축이 굉장히 필요할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이에 스타트업들은 버티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고사하는 곳들도 많단 말이죠. 때문에 이게 어떤 방식의 이 규제를 좀 혁신하는 그 시간을 좀 단축하는 데는 어떤 방안들이 좀 도입돼야 된다라고 보시나요? 예, 저희 대한상의에서는 정부와 같이 민간 규제 샌드박스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샌드박스가 모래밭 아니에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모래밭에서 자유롭게 운영하듯이 스타트업들이 샌드박스에 들어와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제 하는 제도인데요. 이게 처음에는 금융산업의 핀테크 개선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인데 한국에서는 이걸 전 신산업에 다 적용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4년 됐는데 굉장히 평가가 좋습니다. 스타트업들의 등용문이 되고 있고 아까 네. 말씀하신 공유 미용실, 주방 다 이걸 통해서 풀고 있고. 근데 문제는 이제 2+2로 장기로 한 4년 정도를 이제 특례 심사라든지 예외를 인정해서 제가 운영하고 있는데 네. 이게 아무 문제가 없으면은 안전하다는 게 입증되면은 법이 자동적으로 개정이 돼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관련 법들을 개정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그래서 윤석열 정부에서는 샌드박스 플러스 제도를 통해서 이걸 더 강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또 대한상의에서는 메가 샌드박스 지역 개념을 넣어서 한꺼번에 같이 풀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제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제도 검토를 해가지고 제가 정부에 적극 건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메가 샌드박스 되게 좋네요. 근데 이게 2+2잖아요. 이게 4년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러니까 4년 뒤에 네. 관련 법이 개정이 안 되면은 사업을 접어야 됩니다. 아, 그래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비대면 의료도 네. 코로나 기간 중에 이제 한시적으로 하는 거고요. 이제 감염법 개정 감염 수준이 낮아져서 네. 그 마스크를 벗게 되는 건 다행이지만은 5월 초쯤에 이제 이게 일반화가 되면은 비대면 진료가 중지돼야 되고요. 그러면 스타트업 한 20개 기업 고용 인원만 해도 한 1,000명 됩니다. 지금 한 730만 건 정도를 아무 문제 없이 했거든요. 네. 이분들이 문을 닫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지금 논의를 국회에서 하고 있고 빨리 관련 보완 입법이 이루어져서
이분들이 좀 마음 놓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여건을 좀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네, 국회에서도 속도를 좀 내주면 좋겠네요. 그죠? 네. 참 이게 규제라는 게 사실 어떤 무슨 규제를 혁신하느냐 이런 것보다는 이게 어떻게 규제를 혁신하고 개혁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세요? 예, 진짜 옳으신 말씀이라 생각하고요. 저희가 사자성어를 쓰고 있습니다. 네. 일총실적인데요. 네, 일총실적. 예, 일몰제. 아, 규제를 만들면 일정 기간만 운영하고 없어져야 됩니다. 네. 근데 사실은 그렇게 안 되고 있고요. 총은 총량제. 규제를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를 해야지 계속 규제가 늘어나면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실제는 계속 규제가 늘어나고 있고요. 입법을 그렇게 많이 하세요, 국회의원분들이. 그러니까 실적 중에 실은 실명제입니다. 규제를 만든 사람이 끝까지 책임지도록 이름을 붙여가지고요. 누구누구 법 해서 의원님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그 규제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적은 적극 행정.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그런 규제에도 불구하고 적극 행정을 하면은 면책을 해줘야 됩니다. 규제를 풀 수 있도록 노력을 했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러한 노력들이 계속 이루어진다 생각하고요. 저는 제일 필요한 것이 행정입법은 그래도 행정개혁위원회나 행정부를 통해서 규제 영향 평가가 되는데요. 의원입법은 전혀 그런 프로세스가 없습니다. 모든 규제에는 비용과 편익이 따르게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편익이 비용보다 높을 때 그 법을 만드는 거거든요. 근데 의원입법은 그 과정을 좀 생략하고 있고요. 빨리 입법부에서도 의원입법 규제형 평가제도가 도입이 돼서 제도 개선을 통해서 규제를 잘 관리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근데 오죽하면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와요. 국회가 규제 관리의 뭐 사각지대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근데 지금 현 정부에서 보면 그 입법과 관련해서 규제 영향 평가, 뭐 TF도 만들고 진행한다라고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계시는 거죠. 예, 제가 행정규제개혁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매주 금요일 날 가서 이제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진짜 열심히 하고 있고요. 거기 한번 회의하면 한 4시간 회의하거든요. 이렇게 규제가 많았나 새삼스럽게 느끼고요. 네. 저희가 비용이 많은 규제들은 또 사회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규제들은 최소화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규제를 지금 좀 개선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분류 작업들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건가요? 규제를 하나 없애면 또 법들이 또 생겨서 또 새로운 규제가 10개 생기고 네. 이런 부작용은 막아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계속 규제를 업그레이드해서 저희가 좀 이 규제 내용들을 재평가하고 그러면서 규제 전체 숫자를 줄여나가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하나 더 여쭤보면 사실 이 규제 혁신이라는 게 자칫 비화돼서 기득권층과의 뭔가 갈등 조장 뭐 이렇게 비춰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우버 같은 경우에 택시 기사분들이랑 굉장히 뭐 VS가 되면서 당시에 결국 우리나라에서는 제대로 운영이 되지 않았죠. 이런 사례들 보시면 저는 그런 생각 들거든요. 정치인분들이 어쩔 수 없이 이게 표와 관련된 민심의 의식을 좀 하는 게 아닌가, 기득권층에 대한 그런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예, 그런 요구가 있어서 할 수도 있겠지만은 네. 타다 금지법 때문에 네. 결국은 택시 대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국민 소비자들한테 어떤 편익을 주느냐 이게 저는 제일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하고요. 기업들한테 규제 혁신을 하고 규제를 최소화할 때 그 부분이 소비자 잉여가 돼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규제는 철저하게 줄이고 혁신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는 최근 또 많은 국민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부산 세계 박람회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지금 대한상에서는 이 부산 엑스포와 관련해서 굉장히 힘을 쏟고 있다고 합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부산 세계박람회 민간위원장을 맡고 계시기도 한데요. 자,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대한상의가 지금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앞장서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역할들 하고 계신가요? 대한상의는 지금 민간위원회를 맡고 있고 또 엑스포 민간위원회 유치를 위한 사무국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10대 그룹이 적극 참여를 해서 지금 CEO들이 앞장서서 뛰고 있고요. 저희 통계를 보니까 85개국에 260만 킬로, 그러니까 지구 한 6바퀴를 돌았더라고요. 네. 경쟁국들은 소수의 인원들이 이제 홍보를 하고 있지만은 네. 저희는 10대 그룹 CEO들 전부가 다 뛰고 있기 때문에 그만큼 더 든든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근데 일반 분들 보시면은 이게 정부에서 원래 하는 거 아닌가? 대한상의에서 민간에서도 이런 역할 하나 궁금해하시는 분들 좀 있더라고요. 그 얘기도 조금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 올림픽이나 월드컵과는 달리 이거는 정부가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 각국 171개국의 BI 대표들이 다 정부위원들이에요. 네. 그분들이 결정을 맡고요. 근데 민간에서는 그러한 유치가 잘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분위기 메이킹을 저희가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또 협력 사업이 있기 때문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저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분위기 조성이라거나 뒷받침을 좀 든든히 해주는 조력자 역할을 대한상의에서 하고 계신데 이번에 유치하고자 하는 이 부산 엑스포가 이전에 열렸던 대전이나 여수 엑스포와는 좀 다른 면이 있다고 합니다. 어떤 점이 좀 어떻게 다른가요? 예, 그 기존의 엑스포가 인정 엑스포여서 네. 그러니까 5년마다 열리는 등록 엑스포의 중간에 열리는 행사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개월밖에 할 수가 없고요. 전시 면적도 제한되고 반면에 이 등록 엑스포는 그 5년마다 열리고 기간도 6개월치가 되고요. 면적에 제한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기존에 저희가 열었던 여수 엑스포나 대전 엑스포는 아시안 게임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지금 저희가 하려는 부산 엑스포는 올림픽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게 메가 이벤트라고 보면 되겠네요. 예. 경제적인 파급 효과도 굉장히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엑스포와 관련해서 웨이브라는 플랫폼을 대한상의에서 만들어서 활용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서서도 최태원 회장 이제 취임하시고 나셔서 대한상의가 이제 플랫폼으로 굉장히 많은 공을 들이고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웨이브라는 게 어떤 플랫폼인가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엑스포하고 좀 부산 엑스포는 다르게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네. 기존의 엑스포가 이제 국가관을 짓고 주로 하드웨어 위주로 이제 보여주는 그런 엑스포였다면 물론 네. 그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부산 엑스포는 보다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을 이제 강조를 해서요. 우리가 인류 공동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대한 솔루션이 뭔지를 저희가 좀 파악을 해서 솔루션 플랫폼이 위주가 되는 그런 엑스포를 저희가 하려고 그러고요. 기존의 엑스포 열어보면은 뭐가 다 전시가 되지만 다 허물고 나면 끝이거든요. 네. 그 허무는 비용이 전체 엑스포 비용의 20%라고 하고요. 그만큼 또 폐기물도 많이 생겨서 환경에도 이롭지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디지털 아카이브를 만들어서 네. 어느 엑스포에 어떤 기술이 나와서 세계 인류의 발전에 기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기록화하고 그 내용을 웨이브를 통해서 솔루션도 같이 찾고 역사도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감의 장을 만들고자 합니다. 더 중요한 거는 저희가 이걸 만든 다음에 계속 발전시킬 겁니다. 왜냐하면 인류 공동과제, 예를 들면 빈곤이라든지 기후변화라든지 이런 걸 해결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렵죠. 예, 그래서 저희가 계속 솔루션을 찾아보고 네. 찾다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 플랫폼을 그대로 다음 개최국한테 줘서 네. 그 개최국이 또 발전을 시켜가지고요. 계속 이것이 쌓이게 되면은 그야말로 인류 당면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게 다음 개최국으로 이제 넘겨준다라는 말씀이 저는 되게 와닿는 게 사실 보통 이게 단편적으로 5년 되고 나서 끝나면 이게 사라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을 좀 했는데 아마 이 웨이브라는 플랫폼이 그 인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떤 시발점이 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요, 이 엑스포 실사단이 왔다 갔습니다. 5박 6일의 실사를 마치고 돌아갔는데 한국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을지가 지금 굉장히 궁금한 상황이에요. 어떤 이야기들이 좀 들리나요? 예, 그 아직 뭐 시사 보고서가 그 나오지 않아서 네. 좀 이른 감은 있지만은 대만족을 하고 갔고요. 네, 그러니까 부산역에 한 1만 명 정도의 인파가 모여서 사진 봤습니다. 예. 이 박수를 치고 열광해 주신 것이 아주 큰 힘이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기술도 좋고 또 ODA도 잘하는 나라지만은 진짜 저의 강점은 열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국민 여러분들의 이 열기가 우리의 가장 큰 힘인 것 같고요. 계속 이렇게 좀 관심과 격려를 해주시면은 저희가 훨씬 더 유치 활동하는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좀 걱정되는 거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막대한 오일머니를 가지고 지금 물량 공세도 하고 사실 저희보다 좀 일찍 출발을 했죠. 속도전도 펼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가 좀 열세 있는 거 아닌가 걱정을 좀 했었거든요. 그런 시야나 시각이 조금
바뀌었나요? 예. 작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가 먼저 출발했고 네. 또 기선제압으로 계속해서 굉장히 걱정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이번에 또 부산 이 7사 잘 저희가 받고 또 6월달에 4차 PT가 있습니다. 파리에서. 네. 그리고 또 하반기에 심포지엄 등을 통해서 저희가 좀 좋은 여건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고요. 이제는 해볼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열기를 기반으로 저희가 유치 활동을 열심히 벌일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4차 PT하고 이후에는 순서가 좀 어떻게 되는 건가요? 4차 PT 이후에 이제 심포지엄을 각 국가에서 개최한 다음에 네. 그다음에 11월 달에 5차 PT를 하고 네. 그리고 그날 투표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한 11월 말쯤에 이제 투표를 하게 되면은 최종 후보지가 결정이 되겠습니다. 11월 말쯤에 좀 좋은 소식이 들렸으면 하는 큰 바람을 좀 가져봅니다. 자, 이 엑스포 유치 성공 시에 또 한국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지, 그리고 사실 이게 경제적인 효과,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다라고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예, 그러니까 뭐 경제적 숫자는 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그 산업연구원에서 분석한 거 보면은 생산 효과 43조, 또 부가가치 18조에서 경제 효과는 한 61조 정도 되고요. 네. 또 50만 명 정도 취업을 유도할 수가 있고, 와. 또 관광객들 또 많이 오실 걸로 저희가 이제 기대를 하는데, 그걸 떠나서 이제 저희가 사실 월드컵도 했고, 네. 올림픽도 했는데요. 이 등록 엑스포까지 세 가지를 한 나라는 6나라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7번째로 이걸 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엑스포를 저희가 유치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그런 선진국으로 도약한다고 생각하고요. 저희 지금 모토는 대한민국은 경제 발전의 모범국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인류 공동 과제 중에 가장 큰 문제가 기후 변화, 네. 탄소를 줄이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제조업이 많기 때문에 그냥 쉽지가 않습니다. 얼마 전에 NDC 발표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저희 모토는 경제 발전 모델국을 뛰어넘어서 저희가 2030년에 탄소 감축의 모범국으로 도약하기 위해서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겠다. 그래서 부산 엑스포의 모든 탄소 감축 기술들을 모아서 저희가 같이 연구하고 저희 또 부산 엑스포의 모토가 시어링 케어링, 그러니까 서로 나누고 서로 걱정을 해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술들을 전시하면서 또 미래에 또 발전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엑스포 유치 성공을 위해서 꼭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좀 있으실까요? 기업인분들도 이렇게 열심히 뛰시고 정부에서도 앞장서서 열심히 하시고 또 민간에서도 좀 필요한 역할들이 더 있을 것 같거든요. 예, 이제 앞으로 7개월 정도 남았고요. 그야말로 고지가 이제는 보입니다. 네. 그래서 조금만 더 노력하면 될 것 같고요. 아까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신 웨이브, 네. 여기 한번 방문하셔서 등록도 해주시고 가입도 해주시고 좀 격려도 해주시면 큰 힘이 되겠고 이 엑스포 활동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시고 박수 쳐주시면은 그게 최고의 저의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웨이브 사이트는 저희나라 대한민국 국민 외에 뭐 외국인들도 들어갈 수 그럼요. 있나요? 예. 이게 한글 버전, 영어 버전 뭐 다 되어 있나요? 각국 버전으로 다 지금 번역이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하고 있고요. 이건 국제적으로 좀 운영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그럼 이 웨이브에 들어가서 이제 국가적인 뭐 문제라거나 해결됐으면 하는 뭐 바람들 같은 거를 좀 이렇게 남기면 되는 그런 건가요? 예, 그 분야가 정해져 있고요. 그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어떤 서포트를 프로포지션을 해주시면은 거기서 이제 전문가들이 나와서 서로 토론을 하고 솔루션이 제시가 되고 또 그걸 또 계속 한 단계씩 발전시키는 그런 과정이니까요. 한번 와서 봐주시면 되고요. 그 안에 또 저희가 메타버스 연결시켜서 네. 이 쉽게 좀 게임도 하면서 이 엑스포를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번 방문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신기술이 왠지 잘 집약이 돼 있는 그런 사이트일 것 같은데요. 저희 센티비 시청자분들도 웨이브 함께 오셔서 저희가 부산 엑스포 유치하는데 큰 힘이 좀 되어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저성장 국면에 들어섰다 우려가 상당히 깊습니다. 경제가 복합위기 국면으로 내몰리면서 참 힘들다, 어렵다 하시는 분들 많은데요. 자, 대한상의에서는 향후 경기를 좀 어떻게 전망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부터 좀 짚어볼게요. 지금 IMF가 네. 지난주인가요? 또 0.2%포인트를 이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이게 네. 두 번째인데요. 그래서 저희가
한국 경제가 1.5% 정도 이제 성장할 걸로 이제 보고 있고요. 문제는 전 세계 성장률이나 다른 나라들은 높이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지금 하향 조정하고 있어서 네. 저희 경제를 어둡게 본다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희망하는 거는 하반기에 네. 뭐 중국의 리오프닝이라든지 또 IT 산업이 좀 다시 수요가 부활이 돼서 회복을 하는 것이 저희의 이제 가장 큰 목표인데 상저하고가 그렇게 쉽게 달성이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네. 그 이유는 한국 경제는 결국 수출을 통해서 이게 힘을 받아야 되는데 지금 수출의 두 가지 요인인 대중국 수출 네. 그리고 반도체 수출이 지금 회복이 되지 않고 있고요. 네. 그래서 하반기에 경기가 더 나빠질 것에 대해서 저희가 대비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경기 저점은 저희 예상치로는 내년 5월치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아이고. 5월까지 계속 경기가 나빠진다는 건데 그걸 대비해서 지금 저희가 투자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들을 운영해야 될 것 같고 기업들과 계속 협의를 해서 좀 더 좋은 좀 성과가 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네, 저성장 국면에 들어서서 걱정이 참 이만저만이 아닌데 말씀 주신 대로 우리나라는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나라입니다. 때문에 중국과의 관계도 봐야 되고요. 사실 미국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거 자칫하면 고래 싸움에 뭐 새우 등 터진다 이런 이야기 나올 정도인데 지금 미국과 중국을 중심으로 자국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굉장히 커지면서 경제 안보 전쟁에 지금 현 정부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다라는 이야기들 나옵니다. 이 부분 좀 어떻게 보세요? 경제 안보는 계속 강화될 것 같고요. 네. 미국의 반도체법이라든지 네. 또 얼마 전에 발표됐던 IRA 법들을 통해서 이제 미국 쪽으로 리쇼어링이 일어나고 반도체나 또 배터리 이런 중요한 산업들이 이제 그쪽으로 공장이 몰려가는 그런 건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경제 안보라는 게 다르게 생각할 게 아니고요. 국가 안보와 같은 개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경제 안보의 중요성이 그만큼 커졌고, 네. 근데 딴 것보다도 줄을 잘 써야 되거든요. 경제 안보는. 네. 근데 한국은 지금 줄은 잘 쓰고 있는 거고요. 저희가 쓴 줄에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이 공급망을 잘 재편할 때 잘 연결시켜서 네. 어떻게 하면은 이 줄 속에서 공급망 자급자족을 이룰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저희 이제 앞으로의 과제가 될 것 같고요. 앞으로 미중 갈등이 더 심화될지 좀 네. 완화가 될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지만은 당분간은 계속 이런 대치 상황이 계속될 거고 그래서 그거에 대비한 중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참 최근에 미국도 그렇고요, 뭐 유럽도 그렇고 자국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안들 굉장히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이제 IRA 법안과 관련해서 우리 기업들 발등에 불 떨어졌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대처가 지금 좀 잘 되고 있는 건지도 궁금해요. 예, 그러니까 작년에 처음에 법안 발표됐을 때 굉장히 고민을 했는데 네. 정부에서 발빠르게 잘 대응을 해주고 또 기업들이 공급망 재편을 통해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한국 자동차는 이제 혜택을 못 받지만은 네. 그리고 미국 차만 지금 받게 됐어요. 네. 하지만 여러 나라들이 같이 경쟁하기 때문에 그 경쟁 구도도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할 거고요. 앞으로 이제 다른 배터리 분야나 이런 데서 저희 기업들이 충분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한상에서도 이제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대한민국 경제는 세계화라는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했습니다. 전 세계가 무역 장벽을 낮추고 네. 그러면서 가장 값싸고 가장 실속 있는 제품을 수입하겠다. 그래서 저희가 부품 소재를 수입을 해서 가공을 해가지고 수출하는 나라거든요. 네. 그래서 세계화 시대에는 한국이 제일 효율적인 그런 경제를 만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반세계화거든요. 네. 각국이 이제 무역 장벽을 세우면서 이제 진영 싸움을 하고 있으니까 네. 그냥 호락호락하지가 않은 거죠. 근데 우리는 외국에서 부품 소재를 수입해서 가공하는 그런 제조업 경제이기 때문에 결국 공급 과잉이라는 문제가 생기고요. 네. 수출로서 저희가 승부할 수밖에 없는 거는 해외 시장을 겨냥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앞으로는 계속 이런 긴장이 높아지고 무역 장벽을 높이면은 제일
어려운 것이 한국 경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이나 일본이나 대만이 다 수출 지향 경제이기 때문에 네. 쉽지 않은 거고요. 근데 당연히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경제, 안보 면에서 저희가 공급망은 지금 잘 개편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공급망을 좀 더 현명하게 저희가 다양화할 수 있다면은 큰 힘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부산 엑스포 유치하면서 뭐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서 그 기업들한테 또 그 해당 나라의 정부에다가 요청하면서 협력 사업을 만든 것도 많이 있지만은 저희가 모르던 사실도 많이 생겼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키르기스탄 같은 데 가보니까 히토류가 엄청 많은 거예요. 협력할 수 있는 사업들이. 네. 그래서 혹시라도 저희가 중국으로부터 히토류 협력을 못 받을 때 키르기스탄 같은 나라하고 협력해서 이제 다원화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겼고요. 또 여러 가지 또 기업 차원에서 새로운 미래 사업 기회들이 생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활용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한국은 수출 지향적 경제이고요. 그걸 저희가 계속 유지해야 된다는 거는 변함이 없고요. 문제는 이제 저희가 팔던 상품들을 어떻게 업그레이드해서 좀 더 고부 가치화하고 그리고 좀 더 자급자족을 해서 우리 것으로 만드냐가 앞으로의 싸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 산업 정책을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요. 네. 저희도 이제 산업 정책을 더 정비를 하고 우리 기업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어떤 부분이 더 중요한 건지를 빨리 파악해서 정부에 건의드리고 그걸 정책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게 공급망 재편이라는 게 이제 세계의 어떤 추세고 흐름이기 때문에 발맞춰 나가야 되는 건 뭐 분명히 사실입니다만은 한편으로 일각에서 이런 걱정도 한단 말이죠. 저희가 전 정권이나 전전 정권에서도 리쇼어링 관련된 정책 우리도 폈었어요, 실제로. 하지만 실질적으로 한국으로 돌아와서 뭐 공장을 세우거나 했던 기업들 수는 굉장히 적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지금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 법안과 관련해서 작업 보호라는 게 실질적으로 리쇼어링이랑 다 관련돼 있는 거거든요. 그 나라에 어떤 공장을 지어서 일자리 창출하고 이게 경제 부흥으로 이어지는 그런 과정인 건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뭐 일자리 창출이라거나 이 취업난이 요새 가뜩이나 심하다고 하는데 뭐 확대 해석일 수 있습니다만은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 저희가 노동개혁이라든지 뭐 교육개혁 이런 여러 가지 개혁 프로그램을 빨리 가동을 해서 이제 기업 환경을 개선해 나가는 노력은 더 강화돼야 된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요. 네. 이제 해외에 나간 기업들이 다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는 사실은 임금 수준이라고 임금이 생각합니다. 문제 있죠. 네. 그러니까 임금 수준이 너무 높기 때문에 해외에 나간 기업들은 이제 저임금을 생각해서 나간 거고, 근데 고급 인력을 저희가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노하우와 또 기술을 잘 개발을 하면은 극복될 수 있는 그런 그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저희가 부품 소재 산업, 소부장 산업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경쟁력이 꽤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해외에 배터리나 일부 반도체 공장이 나가더라도 이 머더 팩토리라고 할까요? 중심이 되는 공장을 한국에 유지하면서 그걸 어떻게 네트워크로 관리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에 공장을 짓더라도 머더 팩토리는 한국에 있고 거기서 필요한 부분을 해외에 보내서 그 나라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부분을 또 습득해 오면 그게 우리 경쟁력에 이바지할 수 있는 거고 그죠. 그런 네트워크를 좀 다시 짜는 그런 단계에 있기 때문에 저희 기업들이 잘 투자해서 그런 부분을 잘 극복할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정부의 외교력 그리고 기업의 어떤 정보력이 맞물려서 돌아가야 하는 이 시너지를 내야 하는 협력 체계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요즘 많이 들거든요. 네.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일본이나 한국 정도가 산업 정책을 하고 네. 미국은 무역 자유화, 뭐 선진국들은 이 무역 장벽을 낮추는데 힘을 썼는데 네. 요즘은 어떻게 거꾸로 된 게 미국과 EU가 앞장서서 지금 산업 정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저 한국에서 많이 배웠다고 그럽니다. 한국 기업들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도 민관으로 같이 힘을 합치고 정보를 교류해서
같이 대처해 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정부가 여러 가지 지금 대책들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기업이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도 저희가 적극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달이었죠. 상공의 날 50주년을 맞아서 한국 경제와 우리 기업 50년 변화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1974년 당시에 비해서 현재 한국 경제가 괄목하는 성장과 변화를 이루기는 했는데요. 변화된 건 사실이지만 또 저성장 국면에 들어있다 이런 얘기를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경제 상황을 좀 역사를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저희가 사실 지난달에 상공의 날을 했는데 네. 상공의 날 5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뜻깊은 행사들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그만큼 이제 1974년 그 당시에 또 1차 오일 쇼크로 인해서 네. 저희 중화공업 진흥책을 하다가 타격을 받은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한국이란 나라가 운이 좋아서 그런지 또 기업인들이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저희가 혁신을 해왔고요. 네. 그 당시에 저희가 중화공업을 못했으면은 지금 저희 경제 규모가 이 정도 커질 수가 없었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5천만 정도의 소규모 경제에서 자동차, 철강, 뭐 석유화학 이렇게 다양한 산업을 하는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네. 그게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시련을 겪은 걸 극복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지금도 새로운 이제 시련이 오고 또 금리가 계속 오르고 기업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것도 저희가 잘 지혜를 내서 극복하면은 또 저희 산업 경쟁이 강화돼서 또 다음 단계를 도약할 수 있는 그런 힘이 될 것으로 저희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GDP 성장률 보면 정말 와 이렇게 우리나라가 성장했나 정말 고도로 빠르게 성장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지금은 뭐 3고 시대, 5고 시대 얘기 많이 하거든요. 고물가, 뭐 고환율, 그다음에 뭐 또 고금리 그리고 나서 얘기하는 게 고재고 그리고 고인건비까지 지금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게 해결이 되긴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잖아요. 예, 네. 결코 뭐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고요. 그러니까 50년 전과 비교해 보니까 한국 경제는 GDP가 85배, 수출은 153배가 성장했다고 합니다. 네. 그야말로 이게 한강의 기적이고요. 네. 사실 한국 경제가 이렇게 10위권으로 왔다는 거에 대해서 외국에서는 높이 평가하는데 저희 내부에서는 별로 인식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해야 될 그런 역할이나 기능도 큰 것 같고요. 근데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5고 상황이고요. 네. 인건비까지 합쳐서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넘어서려면은 여러 가지 이제 개혁을 통해서 좀 새로운 또 발판을 만들고 또 새로운 방향으로 저희가 또 나가는 노력이 더 중요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한 그림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이게 우리가 얘기하는 이 5고를 타개하기 위해서는 규제 개혁을 통해서 신산업 발굴하고 뭐 일자리도 창출하고 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는 그런 선순환 효과가 좀 있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네, 워낙 말씀을 잘해 주셔서 제가 요점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번에는요, 먼저 과거 얘기를 좀 해봤다면 미래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미래 산업 구조가 어떻게 변화하고 우리가 거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미래 산업 구조의 변화, 지금 4차 산업혁명 이야기하는데 대한상회에서는 어떻게 전망하고 계신가요? 예, 이제 앞으로의 미래 산업은 이제 두 가지 축인데요. 네, 하나는 공급망 재편, 또 하나는 탈탄소. 네, 이 두 가지 축 위주로 이제 경쟁력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 경제는 이제 초기에는 이제 낮은 임금 네. 바탕으로 해서 이제 노동 집약적인 제품을 저희가 많이 수출했습니다. 그 당시에 섬유라든지 신발이라든지 뭐 이런 가공 제품들이 많이 나갔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기술 도약을 되면서 이런 스케일업 돼 있는 제품들, 뭐 조선이라든지 뭐 이 자동차라든지 이런 제품들이 이제 나갔고, 요것보다 한 단계 더 넘어야 되는 게 소재 부품을 네. 국산화하고 좀 더 업그레이드하는 그런 이제 노력들이 이제 필요한데요. 근데 문제는 이게 제조업 기반이기 때문에 엄청난 탄소를 배출한다는 겁니다. 네. 예.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GDP 중에 제조업 비중이 26%입니다. 현재 수준에서는 2050년 넷제로를 달성한다는 것이 진짜 어렵습니다. 뭐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예. 그 영국 같은 나라가 이제 탈탄소에 앞장서는 이유는
GDP의 제조업이 9%밖에 안 되고요. 대부분이 다 서비스업이거든요. 금융산업이라든지 이런 다른 고부가치 서비스업이 발전돼 있기 때문에 마음껏 이제 탈탄소를 할 수 있는 거고. 저희는 3배가 지금 높은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그렇습니다. 예. 근데 이걸 뭐 줄인다는 게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엑스포도 네. 뭐 수sob하는 제철 기술이라든지 여러 가지 첨단 기술이 개발돼서 이제 고로가 없는 그런 철강 산업으로 제가 바꿔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걸 기술을 만들기 위해서 엑스포 유치가 중요하다고 그러고 다 이 선순환으로 다 연결되는 얘기들이고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에너지 전환, 또 디지털 전환 이런 것들에 좀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이제 미래 산업은 투자의 타이밍이 맞아야 돼요. 왜냐하면 저희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이 다 있는 게임이고 경쟁국들이 계속 투자를 많이 하고 경쟁력을 높이고 있어서 적기에 투자를 해서 적기에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4차 산업혁명에 맞을 수 있도록 저희 산업을 좀 더 업그레이드하고 좀 더 향상시키는 것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게 전통산업 방식의 어떤 변화 대응으로는 어떤 대안을 찾아내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타이밍 외에 또 중요한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저희는 그동안 추격자 입장에서 이제 제조업을 키워왔고요. 네. 근데 사실 이제 저희가 11권 경제이기 때문에 이제 추격할 대상도 별로 없습니다. 이제는 선도자가 돼서 네. 저희가 시장을 개척하고 저희가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혁신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두 가지가 고마운데 네. 대기업들이 저희는 있잖아요. 네. 이런 대기업들이 그런 혁신에 앞장을 설 수 있어서 고맙고 또 하나는 청년 기업들 아까 말씀하신 스타트업들이 네. 또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대기업들이 못하는 분야에서 여러 실적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중소기업들이 또 자라서 또 중견기업들이 되고 그래서 든든한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과거의 산업을 뛰어넘는 그런 새로운 산업으로 저희가 진입하고 그걸 육성시켜서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여러 노력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지금 대한상에서는 신산업 육성에도 굉장히 크게 신경을 쓰고 있지만 또 다른 하나가 바로 기업가 정신과 관련된 사회공헌 활동이라고 합니다. 이 신기업가 정신이라는 행사를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이게 어떤 행사인지 다소 생소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거든요. 그거부터 설명 좀 해주시죠. 예, 그러니까 ERT, 그러니까 엔터프레니어 라운드 테이블이라고 저희 부르고 있고요. 네. 신기업가 정신은 기업들이 사업해서 돈만 버는 것이 기업의 책무가 아니고 그건 기본이고요. 사회 문제 해결에 직접 기업들이 뛰어들어서 뭔가 좀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네. ESG를 실천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최태원 회장님이 여기 제일 앞장서고 계시고 그렇지 않아도 지난달에 네. 제가 울산의 소방서를 방문해서요. 정의선 회장님 또 조은유 회장님 모시고 같이 가서 이 소방관 분들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조금이나마 저희가 좀 격려하고 왔고요. 어제는 마침 또 군포에 있는 청년 자립관 방문해서요. 가정박 청소년 또 위기 청소년 이분들이 좀 자신감을 갖고 좀 사회에 잘 진출할 수 있도록 또 격려하고 왔습니다. 가정박 청소년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18세가 지나서 쉼터에서 지원을 받던 것이 끊어지는 그런 청소년들이고요. 그래서 네. 탈선하지 않도록 사회 각층에서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별로 그런 시설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보니까 청소년 자립 지원관도 전국에 한 10여 개소, 경기도에 한 3개밖에 없는 많지가 걸로 않아요. 알았고요. 네. 예, 그래서 그런데 가보니까 진짜 가슴이 뭉클한 사연도 많이 들었고 어제는 그래서 최태원 회장님 외에 또 신한은행, 이디야 커피에서도 같이 조인을 해서요. 네. 인턴십 기회 제공이라든지 또 바리스타 교육 또 토론을 해보니까 또 그런 또 여러 가지 또 기여할 수 있는 분야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 대한상인은 한번
시작하면 꾸준히 합니다. 네. 그래서 이 ERT 신기업가 정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요. 저희가 노력할 테니까요. 국민 여러분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데 대한상에서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금 신기업가 정신 활동도 열심히 한다라고 하니까요. 어려운 각계각층에게 도움의 손길이 좀 닿기를 희망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최근 대한상이 앞서서 저희가 부산 엑스포 얘기하면서 웨이브 얘기를 좀 했었는데 이 플랫폼과 관련된 사업을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합니다. 소통 플랫폼 활용을 위해서 지금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라고 하는데 소통 플랫폼 이게 어떤 얘기인가요? 예, 경제단체라는 곳이 네. 사실은 두 가지 기능입니다. 그러니까 기업의 의견을 모아서 정부에 건의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또 반면에 그게 일방이 아니고 정부에서 어떤 정책을 결정하면은 그 정책을 잘 설명해서 기업들이 실천할 수 있도록 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 쌍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간에서 플랫폼 역할을 하는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대한상에는 플랫폼 조직을 저희가 지향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플랫폼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저희가 소통 플랫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한상의의 회원사가 19만 회원사입니다. 19만 회원사들이 대부분이 다 제조업체들이고요. 네. 이분들이 갖고 있는 의견이 뭔지 저희가 항상 서베이를 해왔거든요. 설문조사. 네. 근데 서베이 하는데 최소한 한 1개월 걸리고요. 또 집계해서 또 발표하고 그러면 몇 달이 걸리거든요. 근데 소통 플랫폼을 통해서 저희가 정책을 올려놓고 그 정책에 대해서 이제 투표를 하는 거죠. 그럼 그 투표를 한 결과 그 A라고 하는 정책은 19만 회원사 중에 18만 회원사가 지지하는 정책이다라고 저희가 국회 또는 정부에 설명을 하고 저희가 좀 지원을 요청을 할 겁니다. 그래서 뭔가 좀 다수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마련할 거고요. 또 반면에 또 정부에서 만든 정책에 대해서 소통 플랫폼을 통해 가지고 저희 19만 회원사들한테 설명을 하고 그게 또 빨리 전달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통로로서 저희가 좀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소통 플랫폼이라는 게 그러니까 기업들의 애로사항 같은 거를 발굴을 해서 사실 이제 입법은 이제 국회에서 하다 보니까 그 중간다리, 연결다리 역할을 한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달 단위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아닙니다. 지금 계속 그 개방이 돼 있고요. 지금 사회자분께서도 참여해서 네. 일반 국민한테도 열려져 있습니다. 그 기업가가 아니라도 할 그렇습니다. 수 있나요? 예. 아. 예. 그래서 적극 참여해 주시고 의견 올려주시면은 저희가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 공감이라고 돼 있는데 네. 공감을 200표 이상 받게 되면은 네. 일정한 심사를 거쳐서 의제가 되고요. 어. 그 의제를 딱 올려서 일정 시간에 투표를 하면 그거에 따라 찬반을 저희가 나눌 수가 있고요. 그럼 이게 어느 정도 중요한 정책인지 정책의 우선순위가 생깁니다. 과거에는 여론조사를 통해서 우선순위를 했는데 네. 이제는 실시간으로 그 시간을 굉장히 세이브하면서 효율적으로 저희가 국민의 의사 또 기업의 의견을 물을 수가 있고요. 이 제도를 잘 발전시켜서 저희가 전체적인 저희 채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네, 뭐 국민분들도 참여할 수 있다고 하니까 저도 좀 가서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도 보고 의견을 좀 올려볼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오늘 이렇게 해서요. 우태희 부회장님과 함께 경제와 관련된 이야기 그리고 부산 엑스포와 관련된 이야기들 하나하나 짚었습니다. 자,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혜영의 센토크. 네, 대한상해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활동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뜨거운 관심과 지지도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11월에 부디 꼭 좋은 소식 들려오기를 염원하면서 저희 오늘 센토크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